안녕하세요 전국의 구독자 여러분, 왕년의 명동 꽃다방 DJ 한정훈 인사드립니다. 네, 왕년의 명동 꽃다방 DJ 안녕하십니까? 네, 벌써 5월 넷째 주가 됐습니다. 여러분 잘 지내셨어요? 부동산 DJ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지난주에 되게 더웠다고 말씀드렸는데 네. 계속해서 이른 더위가 좀 이어지네요. 네, 이제는 뭐 완연한 여름인 것 같아요. 5월부터 여름이 진짜 쉽지 않은데 그렇죠. 올해 여름이 좀 빨리 온 것 네, 같습니다. 점점 이제 뭐 아열대 기후로 바뀌어간다고 하니까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어떻게 여름 준비, 선풍기, 에어컨 이런 것들 잘 점검하시고 또 잘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전기세가 올라가지고. 그러니까요. 저는 뭐 여름에 그냥 선풍기만 틀고 삽니다. 수박이랑 선풍기 뭐 이런 것들 좋아하는 또 취미가 있으시다면 예를 들면 만화책 뭐 이런 거 있으면 만화책은 보고 싶은데요. 어릴 때 정말 좋아했는데, 근데 요즘 만화책을 어디서 봐야 되는지. 요즘에 저도 안 가봤는데 보니까 만화방 이런 게 되게 잘 돼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가면은 간식도 되게 잘 먹을 그래요? 수 있고. 그냥 주는 거예요? 아, 사야죠. 왜 이러십니까? 알겠습니다. 자, 5월 가정의 달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행사가 있는데 5월 21일도 중요한 좀 날이었습니다. 무슨 날이었는지 아세요? 이게 날인 거예요. 아니에요. 부부의 날. 부부의 날. 안 챙기셨군요. 티가 나네. 부부의 날 아니에요? 맞습니다. 네. 5월 21일은 부부의 날이었는데 가정의 날이 아니고. 그러니까요. 부부의 날 어떻게 모르시는 거 보여? 한 번에 딱 못 맞히신 거 보니까 안 챙기셨나 봐요? 모르셨나 봐요. 네, 잘 몰랐죠. 뭐- 사는 게 힘들어서. 지금부터 아시면 됩니다. 부부의 날은 근데 5월 21일로 정한 데는 또 이유가 있다고 하는데 알고 계세요? 모르죠. 아니, 힌트는 무슨 달이라고 했죠? 가정의 날. 맞아요. 가정의 달에 그럼 이 일의 의미만 맞히시면 돼요. 이 일. 21. 아니에요. 둘이서 일. 애를 하나만 낳죠. 아유, 아니에요? 다 틀리네. 좀 일부러 이러십니까? 그럼 뭐예요? 저 출산 시대에 네. 아이는 뭐 많이 나오면 좋은데 이 일은 뭐냐면 둘이서 하나가 되자. 뭔가 한 마음이 되자. 오늘 이런. 처음 알았어요. 아, 진짜. 하나가 되자. 네, 지금부터 아시면 되고요. 제가 뭐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이런 걸 제가 왜 부디한테 알려드리는지 모르겠는데 부부의 날을 맞아서 어쨌든 부부생활 10계명도 하는데 요거 한번 읽어봐 주시겠어요? 네, 부부생활 10계명도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네, 일단 한번 그러면 네. 부디도 한번 마음에 새기시면서 한번 읽어봐 주세요. 두 사람이, 첫 번째, 두 사람이 동시에 화내지 마세요. 이거 상당히 공감 가는 얘기. 네, 두 사람이 같이 화내면 싸움 나죠? 네. 집에 불이 났을 때 이외에는 고함을 지르지 마세요. 맞습니다. 눈이 있어도 흠을 보지 말며 입이 있어도 실수를 말하지 마세요. 남의 흠을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흠을 얘기하지 말라는 거죠. 상대가 실수를 해도 말하지 말고 지적하지 말고. 네. 부처님이네. 아내나 남편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세요. 이것 때문에 많이 싸우죠. 아니, 이거 진짜 사실은. 중요한 것 같아요. 비교하지 비교하면 말고. 안 되는데 아픈 곳을 긁지 마세요. 분을 풀고 침상에 들지 마세요. 그러니까 분을 품고. 분을 품고 화가 나서 침상에 네. 들어가지 말라는 얘기죠. 처음 사랑을 잊지 마세요. 이거 중요한 얘기 같아요. 결코 단념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말라는 거죠. 그렇죠. 그 이혼이 많잖아요. 숨기지 마세요. 서로의 잘못을 감싸주고 사랑으로 부족함을 채워주도록 노력하세요. 이게 한 번쯤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한 것 같아요. 그리고 상당히 공감이 가는 얘기들도 있고요. 저는 이제, 비교하지 말라는 거 있죠. 너무 중요하죠. 이거 상당히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왜 자꾸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를 하느냐. 이것 때문에 싸우는 경우도 상당히 많거든요. 이건 사실 뭐 부부 생활 10계명이라고 하는데 아이를 키울 때도 여기 해당되는 게 몇 개 있는 것 같고, 그죠? 네, 그렇습니다. 뭐 아이를 다른 집 애랑 비교하지 말고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처음에 사랑을 잊지 말고 단념하지 말고 이런 것도 좋습니다. 자, 오늘 또 부디가 준비한 명언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어떤 좋은 말씀 해주실까요? 예, 빌 게이츠가 한 명언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창업주죠. 네. 빌 게이츠 너무도 유명한 부자죠. 네. 인생이란 결코 공평하지 않다. 이 사실에 익숙해져라. 이런 얘기네요.
인생이 결코 공평하지 않다. 공평하지 않다. 이걸 그냥 인정하라는 건가요? 근데 이 사람마다 네. 태어났을 때 똑같은 어떤 환경에 처해 있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람 태어났을 때부터 서로 다른 출발점에서 시작을 하게 돼 있죠. 항상. 예,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 타고난 것들은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뭐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해봐야 따라가지 못하니까 여기 대해서 인정을 하고요. 받아들이는 법부터 우리는 이제 시작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우리가 이런 생각 많이 하잖아요. 아, 돈 많은 부모한테 태어났으면은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얘기들 많이 하고 해요. 그래서 아, 나는 너무 이렇게 태어나서 정말 사는 게 힘들어 이렇게 부정적인 그런 생각들을 세상을 대하다 보면은 어떻게 될까요? 내 자신에 대한 어떤 그런 내 인생의 변화는 전혀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할 시간에 다른 부분을 더 내가 못 가지고 있는 다른 사람이 못 가진 부분을 더욱더 열심히 갈고 닦게 되면은 네. 성공할 수 있는 그런 길이 하나하나 열리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전 세계에서 가장 돈을 많이 버는 사람 중에 하나인 빌 게이츠가 이런 얘기를 할 정도면은 뭐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스스로 현실에 대한 위로를 하기보다는 오히려 현실에 마주쳐서 당당하게 부딪혀 나가는 게 훨씬 낫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돼요. 세상이 뭐 잘못된 거다 그리고 나는 왜 이렇게 살까 이렇게 한탄해봐야 그거 뭐 아무런 도움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내 인생은 내가 살아가는 거고요. 마음속에 세상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이겨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거죠. 그냥 주저앉는 게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요, 열심히 노력했는데도 높은 벽에 막혀서 더 나가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너무 이렇게 뭐 좌절하거나 그럴 필요 없이 항상 남들이 못 가지고 있는 내 자신의 장점을 발견하는 노력 그리고 그 길을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그런 노력이 정말 필요합니다. 계속 우리는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요. 좋은 말씀입니다. 인생이란 결코 공평하지 않고 이 사실에 익숙해지고 좀 나아가기 위해서 네 노력을 해야 된다. 좋습니다. 이 말 좀 기억하면서 이번 늦봄 초여름을 좀 보내보겠고요. 그렇다면 좀 세상 얘기를 해볼게요. 세상만 모든 일이 뜻대로야. 근데 얼핏 무슨 얘기를 해주실지 봤는데 너무 마음이 아파서 그리고 이거 어떻게 해결책이 없을까 좀 심란해지기도 하는데 오늘 어떤 얘기 해주실까요? 응급실 뺑뺑이 논란입니다. 이거 뭐 약 2달 전에 대구에 사는 10대 학생이 건물에서 추락한 후에 뭐 119 구급차에 실려서 이제 뭐 병원 응급실 찾았다가 뭐 병실이 없거나 아니면 뭐 진료할 의사가 없어서 7개 병원에서 진료를 거부당해서 이제 사망한 사례가 있었죠. 네. 그래서 이게 뉴스에 또 크게 보도가 되기도 했고 또 며칠 전에는 열이 뭐 40도까지 오르는 이 상태가 위중했던 5살 아이가 구급차에 실려 병원에 갔지만 병실이 뭐 없다는 이유로 입원 진료를 거부당했다가 숨지는 사건도 맞습니다. 발생했다고 합니다. 네. 비단 이번 사건뿐이 아니라 이런 응급 환자가 길거리에서 죽음을 맞는 이런 사례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복지부는 이번 사건이 119 구급대와 지역 응급 의료 체계의 문제라고 보고 제도 개선을 뭐 추진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근데 이제 병원 관계자의 말을 인용하면은 응급실에 병상이나 의사가 없어서 그렇다고 해요. 하지만 응급실에 응급 환자가 너무 많아가지고 중증 환자를 받을 수 없다, 여력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부 진료과 전문의는 거의 없는 실정이라고 하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병원에서 정말 응급 환자를 돌려보내는 것은 문제라고 보죠.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미국에는 응급 환자 진료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를 하면은 병원이 문을 닫아야 할 정도로 엄중한 처벌을 받는다고 해요. 병원이 뭐 자의적으로 환자를 더 받을 수 없는 상태를 정하는 것이 아니라 법에 정한 기준을 충족해야 인정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미국 병원은 응급실에 근무하는 의사가 중증 응급 환자를 진료하는 중에 다른 중증 환자가 오면은 외래나 병동에 있는 다른 의사가 와서 응급실로 온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비응급 환자 진료는 잠깐 조금 늦추더라도 그 어떤 생명이 뭐 큰 지장이 있지 않잖아요. 문제가 있지 않지만 응급 환자는 진료가 지연이 되면 바로 또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미국처럼 이런 사태를 막기 위해서는 119 구급대가 응급실로 전하는 게 아니라 이제 전문 진료과 직접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행정적인 절차가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리고 항상 이런 일이 생기면은 뭐 그게 이제 사후 처방문이라고 네. 해서 계속 나오지만은 제도적인 개선이 확실하게 좀 됐으면, 그리고 이런 안타까운 그런 죽음이 이제는 없었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뉴스에서 이런 이제 얘기를 요즘에 특히나 좀 많이 보면서 너무나 안타깝고 그런 마음이 드는데, 사실 이런 일은 누구한테나 일어날 수 있는 그럼요. 일이기 때문에 네, 정말 좀 시급하게 개선이 되어야 될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세상만사 오늘은 응급실 뺑뺑이 사건 논란에 대한 얘기를 좀 해봤습니다. 자, 세미나 얘기를 좀 해볼 텐데요. 이번에는 세미나 안내가 좀 특별합니다. 1대1 개인 상담은 상시 접수하고 있고요. 또 세미나는 연합 세미나 이번에 좀 안내를 해드릴게요. 부동산 대전망 연합 세미나를 개최하는데 6월 7일 수요일입니다. 와, 6월로 이제 넘어갑니다. 네, 그렇죠? 시간 6월로. 빠르네요. 네. 상반기 이제 마지막 월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네. 네. 6월 그렇죠. 7일 수요일 오후 1시부터고 시간이 좀 깁니다. 이번에 연합인가 봐요. 네. 네. 이번에는 뭐 각자 그 활동을 왕성하게 하고 있는 네. 이승훈 소장 유튜브에서 활동을 또 많이 하고 있죠. 그리고 임종욱 박사, 부동산학 박사입니다. 예, 박사와 그리고 저 이렇게 셋이서 하반기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전체적인 맥락을 짚어주고, 그리고 우리가 과연 어떤 방향으로 가야 부자가 될 수 있을지. 저희가 항상 이제 부자 되세요라고 얘기하잖아요. 행복한 맞아요. 부자. 예, 그래서 그 부자가 될 수 있는 길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노력을 통해서 여러 가지 돈을 쌈짓돈을 정말 모으고 은행에 저축을 해서 안 쓰고 부자가 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저희가 잘 할 수 있는 거는 역시 부동산을 어떻게 잘 활용을 해서 투자를 해서 이익을 극대화시키냐. 이것이 이제 제가 잘 할 수 있는 일이고, 우리 또 그 전문가들이 잘 할 수 있는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이 바뀌고 있다는 걸 느끼십니까? 만약에 바뀌고 있는 걸 느끼신다면 오십시오. 저희가 그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상당히 다양한 그런 주제로 세미나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6월 7일 수요일 오후 1시부터입니다. 상반기를 마무리하면서 네, 하반기의 전망까지. 그렇죠. 예, 그리고 상반기를 정리하고 하반기를 좀 대비해보는. 그렇죠. 네. 그리고 개발에 대한 얘기를 주로 또 예. 많이 알려주십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투자의 방법은 여러 가지거든요. 뭐 재개발 투자, 재건축 투자, 여러 가지의 다양한 방법이 있어요. 그런 방법 중에서 지금 시점에 가장 적절한, 항상 부동산은 어느 시점에 어떤 종목을 사야지 가장 큰 이득을 낼 수 있는지 그런 타이밍 싸움이라는 얘기를 많이 했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명확하게, 그리고 우리가 돈을 벌기 위해서 재테크를 하는 거잖아요.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재테크를 하는 겁니다. 네. 그 이익을 여태까지 못 봤던 분들, 이번엔 한번 정말 이익을 꼭 내기를 원한다고 하는 분들 오십시오. 후회 없는 선택이 될 겁니다. 네, 세미나 관심 있으신 분들 많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통해서 신청해 주시면 선착순이니까 예. 네, 좋을 것 같고요. 좀 빠르게 신청해 주시면요, 알찬 시간 보내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상반기를 정리하고 하반기를 전망하고 또 대비해보는 연합 세미나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 전화 통해서 해결 도와드리겠습니다. 부디의 부동산 고민 타파 시작합니다. 네이버 폼을 통해서 상담을 남기는 방법을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부동산 DJ 채널에 들어가신 다음에요. 아무 영상이나 다 여시면 되는데, 이렇게 영상을 클릭하신 다음에 밑에 보시면은 더보기란이 있죠. 댓글에 더보기란을 누르신 다음에 여기 아래 보시면 편리한 네이버 폼 글문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여기를 누르셔서 들어가시면 이렇게 상담을 하실 수 있는 폼이 있으시니까 여기에 전화번호를 적으시고, 그리고 간단한 상담 내용을 적으시면 편하게 상담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부디의 부동산 고민 답화 시작해 보겠습니다. 부동산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 아마 뭐 시장 보시면서 뉴스 보시면서 좀 많으실 것 같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에 대한 궁금증도 그렇고 관심 있어하는 부동산에 대한 궁금증도 마찬가지입니다. 전화로 신청해 주시면 자세한 상담 이 시간 통해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구독자님 전화 통해서 만나봅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점이 궁금하신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제가 이번에 어머니를 모시게 되면서 네. 어머니가 소유하고 계셨던 성북구 정릉동 37번지 네. 빌라가 있어요. 네네. 그래서 근데 이게 여기가 별다른 변화가 좀 없어서 처분을 해야 될지 아니면 계속 가지고 가야 될지 좀 고민이어서 네. 연락을 드렸습니다. 네. 어머니 소유로 성북구 정릉동에 지금 번지도 네. 말씀해 주셨고 빌라를 갖고 계신다는 말씀이신데 좀 그럼 오래 갖고 계셨나 봐요? 제가 지금 기억하기로는 10년 좀 넘은 것 같은데 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요. 그러시군요. 그래도 한 네. 10년 이상은 보유하신 네. 것 같다라는 말씀이시고요. 그래서 별다른 네. 뭐 변화가 없으신 것 같아서 이번에 변화가 없는 것 같아서 이번에 합가하시면서 이걸 처분할까 이렇게 고민하시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시군요. 만약에 처분한다면 뭐 다른 쪽으로 관심이 있으신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 거예요? 아직 뭐 정확한 계획은 없고요. 네. 우선은 지금 정릉동 빌라를 좀 처분해야 될지 전망 좀 들어보고 네. 혹시 좀 투자할 만한 곳이 있다면 네. 추천도 받고 싶어요. 일단 이곳에 대한 전망이 그럼 중요하겠습니다. 네. 네. 일단 그러면 부디하고 지도 보면서 지금 지도 띄워놓고 있으니까 통화 한번 네. 자세하게 해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여기 정릉동 이쪽인데, 네. 여기 그 우이신설 경전철이 들어와서 북한산 보급문역하고 이 직선거리로 보면 역세권이에요. 네. 역세권인데 이제 이렇게 길이 뭐 직선으로 간다니 꼬불꼬불 하니까 뭐 10분 이상 걸리지만 어쨌든 역세권이고요. 자, 정릉은 뭐 공기도 좋고 그래요. 상당히 낙후되어 있는 동네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이쪽에 네. 이제 또 하나는 이쪽 학군단이 이쪽으로 여기 정릉골 주택 재개발이라 그래서 여기가 이제 포스코에서 타운하우스 개발해요. 이쪽에 타운하우스. 타운하우스는 저층으로 아파트가 아니고 저층으로 짓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좀 언덕이고 이 경사도가 높고 공기 좋고 하는데 이 저층으로 이제 좀 쾌적한 그런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타운하우스를 짓는 건데 네. 사실 우리가 그 빌라를 지금 오래 가지고 계셨잖아요. 네. 예, 가지고 있는 거는 빌라가 이쪽에 개발이 돼서 이제 뭐 아파트가 들어온다든지 뭔가 이런 호재를 보고서 우리가 투자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오세훈 시장이 사실 수변 사업으로 이제 정릉천 개발 얘기도 있었지만 사실은 이 지역은 이제 별다른 얘기는 없어요. 여기가 이제 정릉천인데 별다른 얘기는 없고요. 그래서 사실 여기는 지금 뭐 언젠가 시간이 엄청 많이 지나면은 이쪽 라인도 뭐 개발이 될 가능성도 있겠지만은 지금 현 상태로 보면은 특별히 여기가 어떤 개발 호재나 이런 것들이 있지는 않아요. 예, 그리고 이쪽은 이제 사실 특별히 우리가 투자를 해서 투자의 관점으로 본다면 여기 거주한다면 모르지만 여기를 계속 가지고 있을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가 지금 뭐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 금액이 크게 높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여기를 아마 2, 3억 대면은 이 빌라가 이쪽에 거래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쪽은 매도를 하시고 만약에 투자의 관점이 크다면 이 투자의 목적이 크다면 사실 지금 서울시에서 이 재개발 시장 재개발이 여기저기서 지금 재개발들이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네. 예, 그러면은 이걸 매도를 해서요. 그 돈을 이 재개발 가능한 이 재개발이 여러 종류가 있어요. 뭐 역세권 개발도 있고 한강변에 그런 개발도 있고 그다음에 뭐 모아타운이라는 그런 개발 종류도 있고 여러 가지 이 재개발에 대한 그런 종류가 있는데 이 재개발이 될 수 있는 곳들 그런 곳들이 지금 계속 서울시에서 지금 발표를 하고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지역을 재개발 지역을 일단 입지가 좋은 곳, 입지가 좋은 곳 이런 곳들이 사실
아직 남아 있거든요. 그런 지역들을 빨리 매도를 하셔서 들어가게 되면은 그런 데들은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거기가 아파트가 되면은 상당히 뭐 재테크로도 성공할 수 있고요. 그리고 네. 여기에 투자하는 것보다 훨씬 빠르게 내 자산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매도를 하시고 이 서울의 중심 지역에 역세권에 붙어 있는 역세권 개발을 할 수 있는 지역이나 한강변 쪽에 개발을 할 수 있는 지역이나 모아타운이나 이런 지역, 모아타운을 추진할 수 있는 지역들 항상 뭐냐면은 입지 가치가 크기 때문에 이 중심지 쪽으로 이 중심지로 들어와야 된다는 걸 꼭 잊으면 안 돼요. 지금 정릉은 여기 공기도 좋고 살기는 좋아요. 저도 옛날에 이제 청수장 쪽에 옛날에 산 기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시내에서 이렇게 그 정릉으로 딱 입구에 들어가면 벌써 서늘해, 여름에도. 그래서 상당히 살기도 괜찮고 저는 좋다고 보여져요. 사는 거. 하지만 여기는 서울의 중심지가 아니라 외곽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네. 투자 가치적인 측면에서 메리트가 좀 떨어져요. 그러니까 중심 지역으로 지금 들어올 수 있을 때 빨리 매도를 해서 중심 지역의 재개발 투자를 빨리 그쪽으로 진입을 하는 게 가장 우선순위다. 그것이 가장 지금 시점에 현명한 선택이 아닌가. 이렇게 조언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구독자님 전화 고맙습니다, 오늘. 네. 네. 또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처음으로 정릉동에 대한 상담을 도와드렸습니다. 개발이 좀 활발하게 계획이 여기저기 좀 되고 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곳으로 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이시죠? 네, 궁금하신 사항이 그렇게 있으면 또 전화 주십시오. 네. 자, 다음 분도 사연을 통해서 만나보고요. 해결 도와드리겠습니다. 다음 분 사연 한번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대표님 방송을 잘 보고 있는 30대 불인이입니다. 2018년에 투자 겸 집장만을 목적으로 상계 주공 7단지 18평을 매수해서 살고 있고요. 소위 말하는 영끌족입니다. 가격이 많이 하락해서 심리적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도 어쩔 수 없이 버티고 있는데요. 최근 들어서 부동산 심리가 살아나는 것 같아서요. 아파트 전망은 어떨지 고견 부탁드립니다. 일단은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사실 좀 느껴져요. 얼마나 힘드셨을지. 심리적 고통이 뭐 이루 말할 수 없었다고 하시고 소위 말하는 영끌족이다. 그러니까 대출을 좀 많이 받으셔서 내 집 마련을 하신 것 같은데 가격이 좀 하락해서 마음고생을 좀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부동산 심리가 조금 움직이니까 우리 아파트 전망은 어떨까? 이런 점이 궁금하신 것 같아요. 어떨까요? 네, 여기 노원구가 사실 가격이 많이 빠졌던 곳이에요. 네. 빠졌다가 지금 다시 이제 살아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곳이죠. 상계주공 7단지면 이쪽에 있는 네. 단지인데요. 바로 노원역에 붙어 있잖아요. 노원역에 붙어 있는 초역세권의 아파트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쪽 상계동 아시다시피 상당히 많은 그 호재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창동역은 뭐 GTX 들어오는 거 다 아실 거예요. 그쵸. GTX 신호선이 이쪽으로 들어오고요. 중랑천도 지금 뭐 개발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쪽 라인으로 여기 창동역 이쪽 라인으로 아레나 센터라고 해서 문화공연 대규모 문화공연장 들어오고 그다음에 이쪽에 또 일자리가 크게 들어오는 계획이 있죠. 그러니까 일자리도 들어오고 교통도 새롭게 GTX도 들어오고 주변에 여기 상계 주공 아파트들이 전부 오래됐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뭐 집단적으로 뭔가 재건축을 해야 되는 곳이 맞아요. 그래서 지금 이쪽은 어쨌든 다 앞으로 바뀔 곳이 맞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제가 예전에부터 한 4, 5년 전, 5, 6년 전부터 계속 얘기를 드렸던 게 이쪽에서 메인이 이 상계주공 7단지, 그 다음에 3단지, 5단지, 여기가 메인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드렸어요. 왜냐하면은 지금 뭐 위쪽으로 가면 마들역이거든요. 위쪽으로 가면 마들역이지만은 노원역이 사실은 여기가 메인역이거든요. 노원역이 메인역이고 이쪽에 뭐 백화점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이 노원역이 메인역이기 때문에 이 노원역을 중심으로 해서 붙어있는 단지들이 이쪽이 이제 메인 단지거든요. 근데 마침 제가 예전에도 상계 7단지, 3단지, 상계 5단지 이렇게
다 얘기를 드렸었어요. 이쪽이 투자 가치가 크니까 저 위쪽으로 가지 마라. 마들역 쪽으로 가지 마라. 왜냐하면은 호재에서 멀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호재에서 멀어지면 안 되고 호재에서 가까이 붙어 있어야 되는데 마들역 상계주공 14단지 저 끝쪽에 있거든요. 마들역에 14단지. 그 14단지가 사업성 면에서는 상계주공 아파트 중에서는 가장 뛰어나요. 가장 좋은데 하지만 끝쪽에 있기 때문에 사실은 가격 상승의 여력도 이쪽 라인이 오르고 나서 그쪽이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여기는 추천을 안 하고 이쪽 라인으로 추천을 하는데 마침 7단지를 가지고 있는데요. 지금 요 위에 가면은 여기 위쪽으로 가면은 포레나 노원이라고 있어요. 여기 포레나 노원. 네. 이게 이제 상계주공 8단지를 재건축을 한 첫 번째 상계주공 아파트의 첫 번째 재건축한 아파트거든요. 그래서 포레나 노원이 지금 30평대가 뭐 12억에서 한 13억대 이렇게 형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어쨌든 간에 새 아파트, 이제 몇 년 된 새 아파트고 여기는 앞으로 전체적으로 바뀌고 호재들이 계속 겹겹이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영끌에서 이렇게 고통 사실 상당히 어려웠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 버티신 건 잘하신 거예요. 왜냐하면은 지금 제가 예전부터 말씀드렸지만 지금 시장이 지난해 계속 꺾이는 쪽으로 가격이 많이 하락하는 쪽으로 간 거는 2년 동안에 너무 급격한 상승이다. 그 다음에 미국발 금리 폭등으로 인한 그런 영향일 뿐이지 이게 대세 하락이 아니다. 일시 조정 장세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드렸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다시 올라가는 시점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 이쪽은 가치가 점점 커질 거기 때문에 저는 그냥 무조건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지금 절대 매도하면 안 되는 그런 타이밍이 왔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2018년에 장만하셔서 그 사이에 좀 마음고생도 많이 하셨는데 잘 버티신 것 같다라는 말씀이시고 조금 더 보유를 해보시는 편이 좋을 만큼 좀 전망은 괜찮은 것 같다라는 말씀을 또 해주셨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궁금하신 내용 또 통화 통해서 상담 도와드리니까 전화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분도 만나보겠습니다. 다음 사연은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구의역 근처에 분양하는 구의역 롯데캐슬 이스트폴에 관심이 있어서 연락드렸습니다. 지역적으로 괜찮은 것 같아서 이곳의 청약이 어떤가 해서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새 아파트를 지금 청약을 한번 넣어볼까 생각하시는 건데 구의역 근처입니다. 롯데캐슬 이스트폴 이 지역 어떨까요? 여기 위치가 아주 좋은 곳이에요. 여기 뭐 아시다시피 잠깐만요. 제가 한번 볼게요. 여기는 아시다시피 상당히 입지가 상당히 좋은 곳이죠. 입지가 지금 보면은 이쪽 라인으로 이제 들어오는 아파트예요. 1000세대가 넘는 바로 구의역, 바로 저 역세권에 위치해 있는 아파트인데 주상복합 아파트거든요. 지금 이쪽이 전체적으로 지금 다 개발이 되는 거죠. 이쪽이 다 개발이 되면서 이쪽에 이런 주상복합 아파트도 들어오지만 여기에 슈퍼마켓부터 해서 일자리, 그 다음에 여기 있던 광진구청까지 이쪽으로 들어오고요. 여기가 이제 한마디로 이 광진구의 메인이 되는 곳입니다. 그 메인이 되는 곳이라는 의미는 이쪽에 호텔도 들어오고요. 광진구청, 광진구의회, 이쪽이 다 중심축으로 보건소까지 들어오고, 충분한 이런 생활 인프라를 가질 수 있는 광진구는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서울에 25개 구가 있지만 그 중에서 일자리가 없기로 밑에서 첫 번째, 두 번째를 다투는 곳이에요. 그만큼 상업지역이 없는데 일자리가 없는데 이쪽에 지금 일자리가 크게 생기는 거고요. 또 특히 여기에 그 유명한 그 폴만 호텔이라고 유명한 호텔이래요. 저도 잘 모르는데 그런 호텔도 들어오고요. 그리고 프리미엄 고급 오피스텔까지 들어와서 상당히 뭐라 그래야 되나, 이게 좀 가격이 높은 가격을 형성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청약을 충분히 내가 여력만 된다면 충분히 해도 되는 곳이다라고 생각이 돼요. 바로 밑에가 한강이잖아요. 밑에 한강이고, 그리고 이 동서울 정화터미널 다들 아시다시피 여기도 개발되잖아요. 동서울 터미널도 개발이 되고 다 일자리들이 지금 이쪽에 많이 생기고 주변에 이런 학교들도 다 지금 있잖아요. 학교들도 나름대로 다 괜찮은 학교들이 위치해 있고요. 그래서 이쪽은 한마디로
교육 환경도 우수하고 여러 가지 편의시설도 다 들어올 거고, 그래서 상당히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투자를 할 수 있으면 이쪽에, 하셔도 됩니다. 이쪽에. 지금, 롯데캐슬, 이스트펄 구역. 상당히 지금 관심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청약이나 일정을 잘 잡아서, 이거 한 1063세대? 1000세대가 좀 넘거든요. 그래서 이쪽에 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이쪽에 들어갈 여력이 안 된다, 그러면 여기와 같은 그런 것은 뭐냐면 바로 이쪽 한강변이에요. 이쪽 한강변 쪽이 지금 이쪽 라인이 지금 모아타운 추진하고 있거든요. 모아타운 지금 동의서를 걷고 있어요. 모아타운을 하기 위해서. 그럼 이쪽에도 아파트가 들어오고 이쪽도 아파트가 들어오고 일자리가 크게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가 이제 완전히 메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만 보지 말고 앞으로의 미래의 가치를 보고 우리는 투자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쪽에 투자할 여력이 안 된다. 그리고 여기 같은 똑같은 인프라를 누리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쪽 모아타운은 아직까지 지금 이제 동의서를 받고 있는 상황이니까 여기도 개발이 되면은 같이 이렇게 여기가 한 블록이 돼서 엄청난 그런 파급 효과를 날 수 있는 곳이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사실 지금 이렇게 제가 쭉 말씀드린 거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이쪽에 이 자양동에 여기 이렇게 보시면은 자양사동에 이쪽이죠. 이쪽 라인에 여기가 지금 롯데에서 지금 짓고 있어요. 이게 이제 분양가가 10억대 정도 됐었는데 지금 프리미엄이 한 10억 붙었대요. 10억. 여기도 롯데에서 지금 하고 있죠. 똑같은 롯데입니다. 그렇다면 여기는 지금 뭐 어떤 일자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지만 이쪽은 일자리부터 해서 엄청나게 이쪽에 들어오잖아요. 이쪽이 앞으로 다 바뀔 거예요. 얘가 뭐가 된다고요? 메인이 되는 거, 메인. 광진구의 최대 메인이 되는 지역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관심을 가지셨으면 되고, 이쪽에 투자를 못 하시는 분은 바로 요 위에 모아타운 추진하는 곳, 이런 쪽으로 빨리 방향을 잡으셔서 들어오셔야 돼요. 아직까지는 충분히 작은 금액으로 들어갈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제 못 들어간다는 거 꼭 명심을 하시고요. 이쪽 라인으로 방향을 바꿔보시면 후회 없는 선택이 되실 겁니다. 궁금하신 사항 다시 한번 전화 주셔요. 네. 지금 뭐 분양을 앞두고 좀 관심을 받고 있는 그런 곳인데 지역적으로도 지금 분석을 해주셨고요. 여기도 괜찮고 사실 이 지역 주변에는 어떤 변화가 또 있을 예정인지 종합적으로 설명해 주셨으니까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전화로 꼭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의 고민을 해결해 드렸는데 보시면서 요즘에 부동산 분위기도 그렇고 나도 뭔가 궁금한 점이 있다 하신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전화 통해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부동산 고민 타파였고요. 타임머신 타고 떠나보겠습니다. 네, 부동산 타임머신입니다. 타임머신 타고 과거로 가서 좀 의미 있는 얘기를 해보고자 하는데 오늘은 주제가 신조어, 우리 경제성장률과 신조어가 어떻게 생겼을까? 네. 신조어와 우리나라 경제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조어가 뭔지 일단 짚어볼 텐데, 뭐 이거 얘기 안 해도 다 아시겠지만, 신조어란 뭐죠, 부디? 새로 만들어진 단어 네. 용어 가운데 이제 표준어로 등재되지 않은 말을 가리킨대요. 100년 전에도 신조어가 있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그러니까요. 100년 전에도 신조어가 있었다고 하네요. 왜 옛날에 고대 무슨 벽화 동굴에도 요즘 애들은 버릇이 없어. 뭐 이렇게. 그런 게 있대요? 그랬었대요. 그러니까 그때도 세대 차이는 있었다라는 것처럼 100년 전에도 그때도 그때 당시에 또 신조어는 있었고 참 언어라는 것도 신기한 것 같은데요. 1920년대 사전에 못보, 못걸이라는 신조어가 등재되어 있는데 못보, 못걸 여기 답이 있습니다. 뭔지 설명해 주세요. 모던 보이, 못보가 모던 보이래요. 그러니까 모던 보이, 못보라는 거죠. 모던 보이, 못걸, 모던 걸. 모던 걸. 그러니까 1920년대니까 20년대니까 그때 당시에 어떤 모던 그때 당시로서 좀 풍미했던 모던 보이, 모던 걸을 줄여서 못보, 못걸이라는 신조어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자, 경제 성장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91년부터 2023년까지를 좀 보고요. 신조어의 변화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보이시는 저희 뒤로 보이는 이 그래프는 뭔가 이렇게 많이 뾰족뾰족하기도 하고 한데 이게 바로 부디 뭐죠? 경제 성장률이죠. 그렇죠. 우리도 옛날에 이렇게 막 10% 넘어가게 성장하는 시절이 있었다는 겁니다. 네. 지금은 정말 뭐 3% 넘기기가 참 어려운 지금 상황이지만 우리가 중국이 막 그 10%막 이게 되니까 너무 부러워했던. 근데 우리도 이런 시절이 있었죠. 중국도 요즘은 성장률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떨어졌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성장 궤도에 올라서면 어떤 국가는 성장률은 좀 떨어지기 마련인데 선진국으로 가면 갈수록 네. 성장률은 떨어지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후진국에서 아마 개발도상국 요 시기에 성장률이 급속하게 늘어나는 그렇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성장률 그래프를 보면 와 진짜 부디 말처럼 10%대, 11%대 막 이렇게 성장을 놀랍습니다. 놀랍게 했을 때가 있고요. 요 마이너스로 갔을 때가 IMF 때가 아닐까 싶어요. 네, 2008년도 지나서 2009년. 그때도 있고 이 1997년, 8년 요쯤 크게 이제 IMF, 이렇게 IMF 때. 떨어졌던 시기. 그리고 이때 경제 성장률이 제가 알기로는 마이너스 5.7인데 여기는 5.1로 나왔네요. 네. 마이너스 5%를 넘겨서 좀 하락했던 시기고 참 뭐랄까요? 참 열심히 달렸고 부침도 많았다라는 생각이 이 그래프를 보니까 그렇죠. 좀 듭니다. 1990년에서 95년 동안 5년 동안에 우리나라 평균 국내 성장률이 10.5%예요. 평균 대단했죠. 90년부터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지면서 이제 소비도 커졌던 이런 시기랍니다. 네. 자, 요때 그래서 뭐 신조어를 보면은 요건 신조어이면서 뭐 세대를 대표하는 얘기기도 한데 요때 이제 무슨 세대? X세대. X세대가 나오잖아요. X세대 저도 당연히 알고 많이 들어봤고 또 뭐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이게 정확하게 왜 X세대라고 한 거죠, 근데? 여기 설명이 돼 있네요. 이전 세대의 문화를 거부하는, 그러니까 X. 나는 그런 거부한다. 그런 뜻이었네요. 저도 몰랐어요. 거부한다. 네. 그냥 X세대라 그래서 X세대인 것보다 했지. 그니까요. 거부한다는 거구나. 그리고 정의할 수 없는 세대를 요 당시에 지칭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90년에서 95년에 상당히 이제 성장률이 높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경제적 풍요 속에서 성장해서 좀 향락을 추구하고 대중문화에 열광하는 세대라는 뜻으로 통한다. 요때 이런 어떤 경제적 풍요 속에서 좀 많이 향락을 추구하고 이런 또 신조어들이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나요? 오렌지족. 네. 강남에 거주하면서 호화스러운 소비 생활을 즐기는 20대 오렌지족. 많이 들었죠? 제가 요게 이제 유튜브 보시면은 그런 옛날 다큐 같은 것들이 있어요. 옛날 그런 것들 이제 가끔 뭐 알고리즘으로 막 떠가지고 눌러보면은 요때 이제 오렌지족을 조명한 어떤 그런 것도 있어요. 다큐가 옛날 프로가 있어요. 그렇게 봤는데 이렇게 인터뷰를 합니다. 오렌지가 굉장히 수입이잖아요. 그때 그렇죠. 다 그쵸? 수입이죠. 수입 오렌지 그리고 뭔가 나긋나긋하고 향긋한 느낌이 나서 오렌지족으로 했대요. 어떤 느낌이 오시죠? 약간? 네. 알 것 같아요. 그죠? 알 것 같죠? 느낌적인 느낌이 옵니다. 또 어떤 신조어가 있나요? 그건 또 유명한 야타족. 야타! 그럼 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급 승용차를, 부모가 사준 고급 승용차를 타고 가다가 길거리 헌팅을 하는 걸 이제 야타족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야타족도 사실은 오렌지족이죠. 오렌지족인데 그 중에서 승용차를 몰고 야타하는 족. 또 어떤 게 있나요? 낑깡족. 이건 뭐? 오렌지족이 아니면서 오렌지족처럼 행동하는 20대를 빗대어 말하는데. 오렌지족의 약간 아닌데 어떤 오렌지족처럼 행동하는. 그러니까 낑깡이 조그맣잖아요. 그 낑깡이 오렌지에 비하면 그 색깔은 비슷한데 그런 거 아닌가 싶네요. 자, 그래서 이때는 과소비 형태,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풍요 속에서 어려움 모르고 자란 세대, 그래서 좀 과소비를 한다. 뭐 이런 형태, 세태를 꼬집는 그런 신조어가 좀 많았던 것 같고요. 그러네요. 네.
90년대 말로 이제 가봅니다. 아까 경제 성장률에서도 보셨지만 굉장히 IMF를 겪으면서 좀 어려운 시기가 오잖아요. 예. 그러면서 실업과 구조 조정의 경제 타격이 좀 컸는데 요때 신조어들이 뭐가 있나요? 명태, 어. 명예퇴직, 다들 아시죠? 네. 동태는 한겨울에 퇴직하는 아, 거 진짜 정도예요. 듣기만 해도 듣기만 해도 춥다. 춥다, 진짜. 아, 아이고, 진짜. 이거 참. 네. 황태, 네. 황당한 퇴직. 그냥 갑자기 회사에서 그냥 쫓겨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요즘 말로 웃프다, 진짜. 음. 너무 웃을 수만은 없어. 너무 슬픈 일이죠, 사실. 조기, 네. 조기 퇴직. 아. 전부 다 명태, 동태, 아. 황태, 조기. 그니까요. 야, 조기 퇴직이래요. 또 뭐 있어요? 38선. 네. 30대도 구조조정을 피하지 못한다. 이때 나왔네. 사오정. 45세가 정년이래요. 사오정. 요즘 같으면, 진짜 요즘 같은 세대에서도 빠른 건데, 사후정은. 그렇죠. 네. 56도. 56세까지 직장에 남아있으면 도둑놈. 그만큼 참 이때 힘들었던 것 같아요. 구조조정 막 해서 경제도 안 좋고 했던. 그 이전에 뭐 오렌지족 이런 신조어와는 완전히 틀리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완전히 달라진. 외환위기 느낌이. 이제 한파가 네. 불어닥친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을 여실히 보여주는 그런 신조어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제 2000년대 초로 가보겠습니다. 이때는 취업난도 있었고, 이제 이때부터 양극화가 더 좀 심해지기 시작하는데, 어떤 신조어가 있나요? 대박? 아, 이게 이때 나온 얘기인가 봐요. 요즘은 사실, 아, 대박 났다. 네, 이거. 어떤 얘기에도 그냥 좀 놀랄 때 감탄사로도 대박 이러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이때 나왔군요. 사업에 성공하거나 큰 돈을 벌자. 아, 대박을 터뜨린다. 대박 터뜨린다. 네. 아, 이게 2000년 초에 나왔구나. 그래서 한번 쭉 보시면은 이때 뭐 부자 되세요 이런 것도 이때 나오네요. 이건 그렇죠? 우리가 하는 거 아니에요? 부자 되세요? 행복한 맞아요. 부자 되세요. 지난번에 왜 광고 거기서도 나왔는데. 얘기하면서도 했는데 요때 이제 부자 되세요 이런 게 있었고요. 2000년대 초는 이제 외환위기. 네. 여파는 남아있지만 이제 희망 섞인 분위기가 이제 막 생기기 시작했다고 네. 해요. 그래서 이런 이제 뭔가 좀 희망적인 메시지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2002년부터 이제 2003년 요때를 보면 이태백, 니트족, 캥거루족, 공시족 그리고 뭔가 약간 취업과 관련된 그러네요. 얘기들이 좀 많이 나오네요. 이태백, 20대 태반이 백수. 니트족은 구직을 포기하는 청년. 요거는 사실 요즘도 잘 좀 모르겠는데 니트죠? 많은데 캥거루족은 아시겠죠? 예. 캥거루처럼. 그 부모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렇죠. 캥거루. 부모의 경제력에 의존하고 공시족은 요즘도 뭐 당연히 많죠요. 공시족은 예. 공무원 시험 준비하는. 그 다음에 요때 맞아요. 이 얘기 했던 거 기억나요. 된장남, 된장녀. 된장녀. 이때 이 뭐죠 이런 거? 허영심. 커피. 좀 비싼 커피 같은. 아, 맞아. 이런 거 들고 다니면 맞아. 이런 얘기 비싼 되게 커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된장녀가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저는. 맞아요. 뭐 약간 조금 비싼 커피 먹거나 이런 거에 대한 네. 한마디로 자기 재산이나 이런 게 맞지 않는 형태는 맞지 않는 소비를 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때 엄친아라는 말도 이때 나왔군요. 네. 엄마 친구 아들. 엄친 딸도 있죠, 뭐. 엄친아, 그렇죠. 엄친 딸, 그렇죠? 공부 왜? 잘하고 성격 좋고 인물 좋고. 왜 꼭 엄친아, 엄친 딸들은 그렇게 다 잘났는지, 그렇죠? 넘사벽, 넘기 힘든, 뛰어넘을 수 없는 그런 어떤 벽. 그러니까 이때 약간 좌절감을 많이 느끼지 않나요? 그러게요. 네, 라는 생각이 들고요. 경제사정이 이제 좋은 사람들과 어려운 사람들을 막 갈라지기 시작한 이런 시기라고 하네요. 맞습니다. 넘어가 볼게요. 2000년대 말 보면은 2900, 요거 이태백하고 비슷한 말인데 20대 90%가 백수. 이런 말도 있었어요? 2급에. 장미족, 장기 미취업자, 3.1절, 31세 넘으면 취업 불가. 슬프다. 별 얘기가 다 있네. 루저, 루저. 잉여인간. 너무 근데 좀 말들이 독해지네요. 예. 암울한 경제 상황이 신조어로 좀 나타났고요. 자, 2011년부터 22년까지 좀 한 10년간 좀 보겠습니다. 요게 이제 요즘도 쓰이는 얘기인데. 3포 세대. 네. 연애, 결혼, 출산 포기. 요즘도 이게 지금 문제지 않아요? 이거는 그냥 신조어를 넘어서서 좀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 거죠. 그렇죠. 하우스푸어. 네. 집은 소유하고 있지만 주택 마련을 위해 무리한 경제 활동으로 빈곤하게 사는 사람. 집은 가지고 있어도 한마디로 돈이 없다는 거죠. 그냥. 그렇죠. 뭐 대출도 많이 받고.
오포. 연애, 결혼, 출산, 인간관계, 내 집 마련, 포기. 그 3포가 연애, 결혼, 출산이었는데 여기에 2개가 더 인간관계. 추가가 됐네요. 내 인간관계, 집까지. 내 집까지. 다 포기. 네. 혼밥. 혼밥. 혼자 밥을 먹는 거. 네. 요즘 많이 혼밥하는 이건 뭐 사람 많다고 해요. 일상화가 됐고요. 단퇴. 나한테는 뭐예요, 이거? 은퇴하지 못하고, 완전 은퇴는 못하고, 경제활동을 하는데. 어느 정도는 반 정도는 한다. 어. 그러니까 뭐 생활비 같은 걸 벌어야 되니까 반퇴라고 하고요. 아, 이 말은 너무 슬픈데 헬조선. 그죠? 지역 플러스 조선. 네. 열심히 노력해도 살기 어려운 한국 사회를 부정적으로 말하는 거죠. 그리고 불확실한 미래보다는 현재를 즐기자는 이제 신조어도 또 이때 등장했대요. 그게 뭐냐면 워라벨. 일과 삶의 균형. 탕진잼 아십니까? 탕진잼. 전 처음 들어봤어요. 탕진은 아시죠? 돈을 탕진한다. 돈을 이제 그냥 생각 안 하고 앞을 생각 안 하고 막 써버리는 거에 대한 어떤 희열? 뭐 이런. 이게 돈이 있어야 쓰는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얼마가 있든 간에 내 수중에 있는 돈을 뭐 다 날리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너무 미래를 생각하지 말고 그냥 한꺼번에 써서 없애자.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이러면 안 되겠지만 어쨌든 네. 욜로. 욜로죠. 네. 현재 자신의 행복을 가장 중시하고 소비하는 태도. 그렇죠. 소확행. 일상에서 느낄 수 있는 작지만 확실하게 실현 가능한 행복. 요건 좋은 것 같아요. 좋은 것 소확행. 같아요. 소확행은. 네. 요거는 뭐 아주 작은 거지만 맛있는 거 일 열심히 한 후에 하나씩 먹으면서 소확행을 느낀다든가 뭐 이런 게 있잖아요, 다. 그렇죠. 열심히 일하고 나서 주말에 뭐 캠핑을 간다든가 이런 것들. 좋습니다. 또 코로나 사태 이후까지 한번 볼게요. 저도 처음 들어보는데 호모 마스쿠스. 마스크스. 호모 마스쿠스, 마스크를 쓴 인간. 이런 얘기가 있었군요. 그리고 아까 욜로족이었잖아요. 욜드족이 있대요. 젊은 노인을 뜻한데요. 소비 문화의 새로운 세대로 등장. 주로 65세에서 75세 사이의 시니어 세대를 통칭한대. 욜드족. 소비 문화의 새로운 세대로 등장? 소비를 한다는 건가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요즘 65세에서 75세는 예전에 비해 많이 젊으시잖아요. 아니 근데 돈이 있어야 소비를 하지. 근데 이제 이것도 양극화죠. 돈이 있으신 양극화. 분들도 있고 조금 없는 이제 사람도 없는 분들도 많고 이러니까 어쨌든 소비 문화의 새로운 세대로 등장을 했다. 욜드족까지 좋습니다. 신조어 알아봤는데 뭔가 세태를 신조어를 통해서도 좀 알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결론을 내주실까요? 그러니까 신조어라는 게 뭐 네. 어떻게 보면 또 너무 하기도 하고 또 나쁜 네. 이런 뉘앙스를 주기도 하지만 근데 이런 신조어들이 어떤 우리 시대의 시대상 그리고 사람들의 심리, 문화, 사상 이런 것들 사회현상을 함축적으로 얘기해 주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 신조어가 사실은 저도 그렇지만은 이게 갑자기 요즘은 말을 자꾸 줄여서 얘기하잖아요. 말을 네. 그래가지고 저도 요즘 좀 헷갈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말을 좀 줄여서 하는데 우리가 그 신조어가 자꾸 이제 생기는 걸 막을 수는 없겠죠. 그쵸. 그게 이제 하나의 어떤 시대적인 흐름이니까. 네. 하지만 그래도 우리 한글을 좀 올바로 잘 쓰는 갑자기 그런- 한글 사랑으로 결론이 그런 좀 운동도 좀 생겼으면 좋겠다라는 작은 바람을 갖습니다. 부디의 어떤 참신한 결론. 네. 그렇습니다. 한글을 사랑하자. 그렇죠. 표준어를 사랑하자. 좋습니다. 네. 경제 흐름을 알 수 있는, 사회의 변화를 알 수 있는 신조어, 거기다가 한글 사랑까지 강조해주신 결론이었습니다. 타임머신이었습니다. 자, 5월도 이제 서서히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5월 정말 한 달 잘 건강하시게 잘 보내시고요. 항상 행복하게 좋은 그런 계획들 많이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네, 행복한 주말 보내시고 다음 주에도 부자 되는 알찬 정보 가지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행복한 부자 부자 되세요. 되세요.